환율이 오르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수출 기업은 좋겠네. 달러 가진 사람은 유리하겠네. 하지만 환율 상승의 진짜 영향은 뉴스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환율이 오를 때 가장 먼저, 가장 조용하게, 그리고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계층은 따로 존재합니다. 오늘은 환율이 오를 때 누가 가장 먼저 손해를 보는지, 그리고 왜 그 피해가 눈에 잘 띄지 않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환율 상승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같은 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한국 경제 전체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모든 것에 대해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한 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환율 상승의 피해는 폭발적으로 나타나기보다 생활 속으로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은 언론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 가장 먼저 손해를 보는 계층은 소득은 고정되어 있지만 지출 구조가 유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는데 생활비는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하위 소득의 근로가구입니다. 이들은 해외 투자를 통해 환차익을 얻을 여력이 없고 자산 구조도 대부분 원화 자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율이 오르면 생활비는 가장 먼저 이들을 압박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 에너지와 식량,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전기료, 가스비, 물류비가 차례로 오릅니다. 이 비용은 기업이 먼저 부담하지만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라면, 빵, 우유, 외식비처럼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항목부터 오릅니다. 이때 고소득층은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있지만 중하위 소득층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같은 환율 상승이라도 체감되는 고통은 소득 계층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빠르게 타격을 받는 계층은 대출을 안고 있는 가계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 압력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은 시기에는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자영업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가진 가계는 이자 부담을 장기간 떠안게 됩니다.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이자와 생활비는 동시에 오르는 구조, 이것이 환율 상승이 가계에 주는 가장 현실적인 압박입니다. 세 번째로 초기에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환율 상승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이 비용을 즉각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고 올리지 않으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버티는 것. 하지만 고환율 환경이 길어질수록 버티는 시간은 점점 한계에 다가옵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갑작스러운 폐업이 아니라 조용한 포기입니다. 이것이 통계에 늦게 반영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피해가 먼저 보이지 않는 계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환율 상승 초기에는 수출 실적, 증시 반응, 기업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생활비 부담, 이자 부담, 현금 흐름 악화가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환율 문제를 단순히 경제 뉴스 중 하나로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율은 가장 먼저 약한 곳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시간차를 두고 점점 위로 확산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환율 상승의 충격이 어떻게 중산층 그리고 자산 시장으로 번져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환율이 오를 때 가장 먼저 손해를 보는 계층은 소득이 고정돼 있고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환율 상승의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충격은 중산층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2단계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중산층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개의 버팀목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장이 있고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했고 아이 교육이나 노후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구조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오르는 환경에서는 이 버팀목들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직장 내부에서의 압박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업의 비용 구조는 점점 경직됩니다. 원자재와 부품, 에너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이를 모두 가격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기업이 선택하는 방식은 임금 동결, 성과급 축소, 신규 채용 축소입니다. 중산층 직장인들은 해고를 당하지는 않지만 소득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물가와 이자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산층이 처음 체감하는 변화입니다. 유지하고 있을 뿐 나아지지 않는 상태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자산에서 나타납니다. 중산층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과 국내 금융 자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저금리 저환율 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오르고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 이 자산 구조는 점점 불리해집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은 급락하지 않더라도 오래 정체됩니다. 이때 중산층은 팔 수도 없고 더 살 수도 없는 상태에 놓입니다. 자산은 있는데 유동성이 없는 상태, 이것이 중산층에게 가장 큰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세 번째는 금융 선택의 제한입니다. 환율 상승기에는 달러 자산과 해외 자산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하지만 중산층은 이미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과 대출 상환에 묶여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가 보여도 움직일 여력이 없습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은 기회 상실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손실보다도 더 큰 좌절감을 남깁니다. 네 번째는 가계 내부의 균열입니다. 고환율 환경이 장기화되면 가정의 선택은 점점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교육비를 줄이고 여가를 포기하고 미래 계획을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갈등을 동반합니다. 아이 교육, 부모 부양,
노후 준비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이 느끼는 불안은 빈곤의 공포가 아니라 추락할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삶의 만족도를 빠르게 낮춥니다. 환율 상승의 충격은 이처럼 단계적으로 이동합니다. 처음에는 중하위 소득층, 그 다음은 중산층, 그리고 마지막에야 자산시장과 상위 계층에 영향이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환율 문제는 초기에 과소평가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전반의 균형을 흔드는 문제가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흐름의 끝에서 누가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고 누가 구조적으로 불리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환율 환경이 왜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구조로 굳어지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부와 2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환율 상승의 충격은 특정 계층에서 시작해 시간을 두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누가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질까요? 환율이 오를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계층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소득의 일부라도 외화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외 매출이 있는 기업, 해외 자산 비중이 있는 개인, 달러 수입이나 외화 자산을 이미 보유한 사람들은 환율 상승을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환율이 오를수록 생활비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자산 측면에서 완충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과 자산이 모두 원화에 묶여 있는 경우 환율 상승은 순수한 비용 증가로만 작용합니다. 둘째, 부채 구조가 가볍거나 유연한 계층입니다. 환율 상승기에는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자 부담은 오랜 기간 유지됩니다. 이때 부채가 적거나 상환 여력이 충분한 계층은 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출 비중이 높은 가계는 버티는 시간 자체가 리스크가 됩니다. 환율은 직접적으로 대출 금액을 늘리지 않더라도 금리를 통해 가계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이 차이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격차로 누적됩니다. 셋째, 선택지를 가진 계층입니다. 고환율 환경에서는 선택지가 곧 생존력입니다. 소득원을 다변화할 수 있는지, 거주지를 조정할 수 있는지,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택지는 이미 제한되어 있습니다. 직장, 대출, 가족, 생활비 구조가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 상승은 이 선택지의 격차를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제 중요한 점을 짚어야 합니다. 환율 상승은 일시적 불황과 다릅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되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해외 투자는 되돌릴 수 없고 정부의 대외 전략 역시 단기간에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해외 자산 선호 역시 이미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즉, 환율 상승은 사건이 아니라 환경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환경 속에서 자산은 더 빠르게 이동하고
격차는 더 쉽게 고착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지면 결국 비슷해지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환경이 나빠질수록 구조적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여유가 있는 계층은 기회를 기다릴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계층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릴 수 없는 간극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이 구조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환율을 예측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율은 개인이 맞히기 어려운 변수입니다. 대신 환율이 높은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소득 구조가 단일하지 않은지, 부채가 과도하지 않은지, 지출이 경직돼 있지는 않은지, 이 질문부터 차분하게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환율이 오를 때 가장 위험한 상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율은 단기 뉴스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삶의 조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공포로만 받아들이기보다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차이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이 환율 상승이라는 문제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고환율 환경에서 개인이 실제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숫자와 기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